미 대선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들 예상하고 있죠. 당장 환율 시장부터 어떻게 될지 또 금값은 어떨지 궁금한데요. 자, 미 대선이 시작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홍춘욱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금값이 연초 대비 뭐 40% 가까이 상승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투자 자산 가운데 거의 뭐 올해 상승률로만 놓고 보면은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아르헨티나 주식시장 다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르헨티나 주식시장은 얼마나 올랐길래요? 한 70%까지는 확인했었는데 요즘은 그래요? 제가 또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저기 이제 거기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국가라서 이제 그 통화 가치가 되게 이게 그 뭐랄까요? 계산도 잘 안 될 되는 정도로 네. 그런 나라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 수익률 가지고 간접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네. 믿을 수는 없고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금이 네. 연초 대비해서 한 40% 그리고 지난해 이맘때 비해서 무려 38% 상승했으니까 네. 톱이다. 자, 전문가들은 금값을 얘기할 때 기준을 뭘로 얘기해서 통상 얘기들 하십니까? 1온스. 온스. 예, 네. 그거가 된 이유는 네. 금 본위제 때문인데요. 네. 한 23g 정도 되는 되게 네. 적은 물량인데 현재 이 1온스를 1971년 이전까지 금 1온스를 창고에 가져가면 35달러로 교환해 줬거든요. 네. 그리고 또 35달러를 들고 가면 금 1온스를 바로 내주는. 네. 그게 이제 금 본위제라는 것인데요. 이제 그 금 본위제의 또 원칙에 따라서 이제 지금 금 본위제는 1971년 8월 15일 닉슨 대통령이 이제 쇼크로 없앴지만 그때 이 전통들은 계속 남아 있다 네. 보니까 3g 정도 네. 뭐 정확한 뒤에 그럼 지금 알 수 1온스가 없습니다. 얼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한 2,800불 근처에 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조금 내려서 2,746불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 네. 뭐 장중에 2,800불까지도 지난주에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네. 엄청난 그러니까 300만 원 돈이 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그 실물을 가서 이제 그렇게 뭐 금 예. 골든바 이런 거 말고 뭐 종로 귀금속 상가에 간다든가 이래서 조그맣게 돌반지를 맞추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일반 서민들이나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게 이제 온스 이런 계산을 안 하고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좀 헷갈려가지고 금 시세가 오른다 내린다는 시장 전문가라든가 금 투자를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잘 모르셔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한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예, 근데 네. 국제 시세로 네. 저희들은 맨날 그걸 보니까 그냥 금 1온스로 계산을 해서 이야기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자, 1온스 기준으로 지금 그런데 최근 한 달간 특별히 또 급등세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희들의 판단은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때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전 대통령이죠. 아직 선거 결과는 이제 지금 진행형이니까요. 근데 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특히 이제 그때 펜실베니아의 네. 어떤 판도가 네. 좀 바뀔 거다라는 그 뉴스가 나온 다음부터 금값 오르는데 정말 저희도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2,600불 정도 있던 게 2,800불까지 순식간에 한 10% 가까이 오르는 거 보면서 네.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싶을 때 금을 좀 사려는 태도들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태도를 보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분이 이제 어떤 정책을 펼칠지에 대해서 다들 불안하니까 뭐 당장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뭐 그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뭐 이런 것들 60%를 원래 이야기하다가 네. 갑자기 뭐 어떤 질문에 단서를 달았지만 200%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캐릭터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 그 내각 캐비넷에 계시던 수많은 분들이 쓴 회고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일단 분노 조절 장애도 좀 보이시고 그리고 핵가방 달라고 했던 게 2번이나 있었다라는 그런 에피소드들까지 보도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라면 금이 안전하다. 라는 수요가 첫 번째고 이제 두 번째가 여기에서 파생된 수요가 이제 아시아 쪽의 네. 수요인데 바로 양안 전쟁에 대한 공포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쟁이 뭐 난다 안 난다라는 걸 떠나서
일단 그 트럼프 대통령이 7월 16일 비즈니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으면서 우리의 보험을 받아가고 있어요라는 그 유명한 이제 발언 이후에 네. 몇 번 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안 했죠. 네. 그래서 대만을 보호하겠다든가 또는 단호하게 행동하겠다라는 말보다는 네. 오히려. 만에 하나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우리가 중국을 혼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자리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보복관세 200%를 이야기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전 그 인터뷰를 읽으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싶어서 원문을 확인했을 정도로 저도 놀랐는데 예. 결국 이런 태도들을 보인다면 금융시장 참가자들이나 특히 이제 좀 부유한 분들은 네. 금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 30g도 안 되는 그 조그만 덩어리가 300만 원이니까 그냥 전쟁 날 때는 일단 금을 들고 있는 게 어떻게든 우리가 뭐 마지막 순간에라도 좀 보호를 받거나 비행기 편을 얻는데 도움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까지 마지막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위기 상황일 때. 이제 네. 금반지 하나 가지고 있고 금괴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네. 마지막 조금씩 해서. 순간에라도 우리가 신변을 보호받지 않겠냐. 그러니까 금 1kg이 한 1억 원 하니까요. 네. 굉장히 가벼운 걸로 1억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라면 적어도 그 리스크들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결국 대만 분들이나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실 뭐 마음 편하진 않으니까 네. 이래저래 참 그 수요들이 많이 생기는 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는 계속 한동안 좀 지속될 것 같은데 오늘이 이제 미 대선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으로 2시부터 이제 대선이 시작돼서 내일이면은 이제 내일 2시까지 끝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일정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특히 초미의 관심사가 이제 사전 투표가 7,500만 명. 네. 그러니까 이 표들이 이제 처음에 나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개표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역전극이 속출할 텐데. 네.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7대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경합주가 펜실베니아인데, 네. 펜실베니아가 또 동서로 되게 넓은 주예요. 넓게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네. 동서로 쭉 펼쳐져 동쪽에 있는 주지만 특히 또 동서로 넓게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면적 그래서 자체가. 맞습니다. 네.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 네. 뉴욕주 밑에 있는데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의 또 지역별로 보면 동부는 대도시면서 서쪽은 또 농촌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안에서. 예. 네, 네, 네. 이런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1, 2% 내의 초박빙 지역들이 또 선거구에 따른 그 시간 지역도 4개의 서로 다른 지역구. 예를 들어서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저쪽 네바다 아리조나는 네. 이제 서쪽 끝이고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펜실베니아나 동쪽. 노스캐롤라이나는 동쪽 끝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들이 있어서 이게 2020년보다 선거 결과 발표가 더욱더 늦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최소 3일은 봐야 된다라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2020년대는 그 조지아 같은 경우는 초박빙 승부 탓에 승자 확정까지 거기 16일이 걸렸다는 예,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그걸로 근데 바이든이 이겼죠. 저희들은 정말 그때 불안했던 게 그 문제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 현직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선언한 상태에서 졌잖아요. 네. 그러고 자신의 승리가 도둑맞았다라고 하며 그 유명한 의회 네. 진입까지 있는 네. 그걸 보면 제 생각에는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은 선거 시작돼서 뭐 결과 나오자마자 자기 승리 선언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그러다 보니 이제 불확실성은 더 커져서 사실 보통 하루 지나면 대략적인 판세는 다 나와야 되는데 네. 3일 걸리지 않겠냐라는 전망들이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앞으로의 금값은 더 상승할 거란 전망이 많던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네. 왜 상승을 시작했냐를 이렇게 백 해보면 네. 뒤로 돌아가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 러시아가 침공을 하면서 유럽과 미국의 각국들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해외 순자산 4천억 달러를 동결시켰고 네. 거기서 나온 수익금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고 지금 EU가 밝히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게 된 다음부터 이제 독재 국가라고 할까요? 또는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한 나라들이 달러를 대체할 통화, 대체할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 전 브릭스 네, 네. 회담에서도 그 이야기 나왔죠. 그게 계기가 돼서 달러 대체할 자산으로 자산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예요? 나오면서 거기서 불을 붙인 게
중국인민은행이 18개월 연속으로 그렇게 가격을 올려가며 네. 금 비축에 나서니까 네. 지금 중국이 그렇게 힘든데 금을 그렇게 그 비싼 값에 계속 사들이는 걸 보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두 가지를 의심하게 된 거죠. 첫 번째는 중국이 브릭스 내에서 어떤 통화를 만들고 미국의 달러를 대체할 만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라고도 네.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야 이건 또 외환보유고가 3조 달러나 되는 나라가 네. 저 외환보유고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금을 많이 가져가야 되나? 라며 네. 이것도 만일을 대비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감까지 고조된 거죠.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사실은 이제 달러에 대한 견제가 들어오는데 달러는 강하니까 그 과정에서 또 달러를 사기는 또 그렇고 하니까 네. 결국 금이라는 다른 자산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참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굉장히 뜻밖의 랠리였던 게 네. 미국 금리가 네. 왜 이렇게 높은데 네. 지금 인하돼서 5%인데 이자를 5%를 주는데 종이화폐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5% 주는데 보관 비용 들지 거래할 때 불편하지. 왜냐하면 시금 속에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정말 이 제대로 된 100% 99.9% 순도를 자랑하는 금 맞아? 이거 확인도 어렵고 그런 걸 굳이 이 가격에 사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이제 네. 불안한 것도 있고 참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본다면 금값의 네. 상승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금은 위기 상황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 시기라든가 뭐 달러가 아주 약세가 될 때 이제 금값이 오르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의 금 올라가는 건 좀 다르다 이 말씀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비정상적이죠. 뭔가가 공포가 많이 반영된. 그래서 무서운 거죠. 저희들 같은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금은 좀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싶은 콜을 하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금 보유 이 둘이 이제 맞물려서 네. 거기에 이제 양안 전쟁에 대한 걱정까지 있다 보니 쉽게 사람들이 팔자 콜이 못 나오는. 그래서 만에 하나를 대비하자라는 말들이 자꾸 나오니 네. 금은 조정이라는 게 별로 없이 지금 거의 한 2년째 가고 있는 중이다. 글로벌 중앙은행들도 지금 금을 계속 사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특히 그 브릭스 계통의 네. 7나라 이제 중앙은행들은 계속 사고 있는 중인데 이제 한국은 2014년 사고 안 그러니까 샀죠. 그걸 좀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자, 한은은 그러면 왜 지금 말씀하신 2014년 이후에 금을 매입을 안 했다면서요? 예, 중단했습니다. 그때 이제 사자마자 대폭락해가지고요. 그 아픈 경험이 있어서? 네, 근데 이제 그때 한국은행이 금 살 때부터 저희들 시장에 있는 이코노미스트, 저는 이제 그때 국민연금 있었는데, 네, 그러네요. 네, 예, 금 꼭지다. 저희들끼리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이유가 왜냐하면 이제 그 중앙은행이 이렇게 쫓기고 쫓겨 금을 매입하는 건 항상 지나고 보면 안 좋은 타이밍에 사게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2014년 몇 월에 한은이 샀다고요? 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계속 네. 꾸준히 샀습니다. 그때 한 번만 사고 만 게 아니고요. 그럼 그 전에 금값이 계속 상승세였었나요? 상승했죠. 왜냐하면 네. 800불 있던 게 2,000불까지 3배 정도를 올랐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온스당 예, 온스당 800달러에서 2,000불 2,000달러까지 거의 3배, 2배 반까지 글로벌 왔다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3배 정도가 났습니다. 네. 그때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금값이 그렇게 한 3배 정도 오르는 거의 4배 가까운 랠리가 났던 이유는 네. 미국의 제로금리 정책 때문이니까 이해가 되죠. 그거. 되죠. 네. 근데 왜 한은은 그때 초기에 안 사고 이렇게 거의 다 오른다면서 산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의사결정 과정에 예. 충청 시야에 있는 실무자들이 예. 결제를 올리는 건 뭐 몇 년 전에 올렸겠죠. 2008년, 2009년부터 올렸는데 야 이러다 말겠지 하다가 이제 고심 끝에 결단을 내렸고 또 하나 이유는요? 또 하나는 이유는 사자마자 폭락하니까 더 못 산 것도 그래서 괴롭죠. 이제 그래서 아픈 경험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네. 1,800불, 1,500불 정도까지 빠졌다가 네. 지금 다시 이제 거기서 또 2배가 난 거죠. 네. 그러니 이제 2배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장중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예, 거의 이제 최저점 기준 2배가 오른 거죠. 그러니까 네. 잘 산 거죠. 지나고 생각하면 왜냐하면 10년에 2배면 네. 연한산 복리 수익률 7.2%니까 굉장히 잘 샀는데 네. 근데 이제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아서 사자마자 2014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셰일 오일 혁명 혹시 기억나요? 네, 기억납니다. 예, 그래서 국제 유가가 100불에서 20불. 에너지원이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면서 전 세계 원자재 시장에 대한 수요가 꺾였죠. 네. 그러면서 금도 유가가 저렇게 빠지는데 괜찮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받고 하던 네. 시점에 우리
한국은행이 좀 타이밍을 좀 잘 못 잡았죠. 네. 그래도 샀어야 되지 않나. 최근에 그 한은에 그 내에서 금 매입 요구가 꽤 있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 뭐 있겠죠. 있는데 네. 외자운용원에서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금 말고 다른 자산으로 잘 운영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뭐 금이 이제 변동성이 아주 큰 자산이고 유동하기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에 금은 이제 매입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의할 수 없죠. 왜냐하면 네. 2022년 같은 일이 벌어질 때 금만큼 좋은 자산이 없다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예, 바로 그 전쟁 공포가 부각되는 시점에는 뭐 어떤 자산도 버티지를 못하잖아요. 채권 가격 폭락했고 주가 폭락했는데 금만 어떻게 보면 전쟁 와중에 올랐지 않습니까? 이런 네. 것처럼 앞으로 미래가 이제 뭐 미국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또 이게 지정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아무튼 지금 이스라엘의 내부 경제 상황이나 네네. 특히 우파 정당의 약진 그리고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우 극좌로의 어떤 변신 그 미국 내에서 존재하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저 강력한 20% 이런 집단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앞으로도 지정학적 위험들은 좀 있지 않겠냐. 네. 그래서 금은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코노미스트들과 이제 전문가 분들이 우리는 대선이 어떻게 될까 하지만 이미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고서를 써놓은 분들도 계시다고 예, 들었거든요. 다 양쪽 다 씁니다. 아 그래요? 어느 쪽에 조금 더 베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 저요? 네. 아니, 저는 트럼프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라고요? 다시 한번 예, 말씀해 일단 주신다면 환율도 오르고 금값도 네.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적집권을 하면 정부 부채를 늘리고 관세 올리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공언을 해서 이게 이제 금값에 영향을 자연히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특히 그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되게 큰데 그 감세를 항구화하고 법인세 또 추가 인하하겠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렇죠. 네. 부유층은 좋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가 커지는 걸 관세로 이제 저기 그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 그러는데 미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그 수입 비중이 9%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내수 국가죠. 네. 그래서 수출입 그 의존도라는 게 20%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내수 국가인데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관세 물려서 그거를 물가도 올릴 뿐만 아니라 어떤 세수원으로 활용한다라는 게 도대체 그 관세를 얼마나 올리겠다는 건가? 이렇게 되니 자연스럽게 이제 미 연준이 이제 끼겠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파월이랑 트럼프가 2018년에 서로 정말 날선 대화들을 그렇게 오가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파월 연준 의장을 해고하겠다. 네. 이런 발언까지 했던 걸 기억하시면 연준이 이제 정책 결정하기가 이 또 선거 결과 나오기도 전에 사실 연준 회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금리를 지금 인하하고 싶은 그렇죠. 이번 주 상황인데 목요일인가요? 예, 근데 네. 인하가 참 이게 답답하죠. 이게 이 불확실성이 다 되게 커지니 그 비용은 결국은 이제 그래도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좀 해소되면 좀 괜찮지 않을까요? 그 보고서를 보니까 다른 증권사에서 쓴 보고서 보니까 한 2주 지나면 환율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뭐 기대는 하는데 네.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일단 저는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1,400원도 사실은 열어놔야 되는 상황 아닌가 좀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금 얘기는 그렇게 해보고요. 환율도 지금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외환 보유액은 지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또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떻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원달러가 1,400원대로 치솟고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뭐 일부 좀 되돌려질 것이다. 1,350원 정도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예, 제가 그쪽 전망의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제 네. 원래 공화당이 되면 환율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환율 조작국 지정도 엄청 하고 뭐 오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정책대로라면 미국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게 되니까 미국 달러가 일단 강세가 될 가능성이 첫 번째 있고 두 번째가 네. 아까 이야기했던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계속 이 사람은 특히 네타냐후랑도 친분, 뭐 푸틴하고도 네. 친분, 뭐 다 뭐 예, 그러니까 스트롱맨들하고 다 친하다 보니 뭐 또 뭐 북미 회담 또 할지도 모르고 뭐 근데 이게 거기서도 무슨 발언을 할지. 예,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뭐 저희들 기대하고 정반대로 하노이 회담 때 판을 엎는 거 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불확실성 요인이다 보니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 크고 특히 지금 이야기했던 수많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고스란히 노출된 나라의 화폐를 글로벌 투자자가 선호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해리스가 되면 일단 외환시장 입장에서는 조금 안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전문가시다 보니까요. 그 외국환 평형기금을 우리 이제 그 세수 부족한 데 갖다 좀 쓰겠다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환차익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달러를 찍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 만든 채권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전체 국가 GDP에 제 예전에 봤던 몇 년 전 추산으로는 10%가 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달러 팔아가지고 네. 이제 어차피 외환시장 개입해야 되니까 달러 팔아서 그거 가져와서 우리나라 잠깐 어차피 우리 정부 계좌니까 네. 가져와서 용도를 변경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죠. 뭐 저는 해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외환 보유고가 없어서 환율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네, 네. 뭐 저 일본에는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일인데 이제 그게 이 나라가 환율 방어법 포기한 건가? 이런 신호를 줄 수도 있어서 네. 좀 티 안 나게 했으면 하는 마음이죠. 네. 자, 투자자들 이제 괜히 언론에서도 자꾸 뭐 대선 불확실성, 뭐 금융시장 불안정, 변동성 얘기하니까 괜히 마음이 좀 싱숭생숭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이제 주목하고 올 연말까지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임해야 될지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미국 경제 지표들은 잘 나와서 우리나라 수출은 일단 살아있다. 네, 네. 네, 그래서 금융시장 변동성만 좀 진정되면 사실 이 환율에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돈 못 벌기가 어렵다. 그래서 실적에 조금 관심을 맞추시면 그래도 올해 연말장 뭐 일단 불확실성 해소되고 나면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내년 이제 취임한 다음이 걱정이긴 한데 일단 연말장은 좀 리스크의 노출 이런 거에 따른 약간 릴리프 랠리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저희 보여집니다. 이 시간 통해서 몇 번 말씀하셨는데 그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요? 제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변하지 네. 않습니다. 금도 좀 제발. 그리고 한국 채권, 미국 채권,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비율은요? 그래서 2대 2 이렇게 너무 마음 편한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네. 10월에도 플러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네. 포트폴리오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천우 프리즘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